오늘 말씀드릴 곳은 대성동인데요. 이 대성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DMZ 안에 유일한 민간인 마을입니다. 그리고 선전마을로 만들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 계속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죠. 그러니까는 본인들에게는 정부 쪽에서 의도적으로 지원해서 조성된 마을이긴 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생업의 공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일반인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성동은 대한민국 영토 가운데 북한계선의 가장 끝에 위치한 민간인 마을입니다. 대성동 마을과 농경지를 관통해 북쪽으로 가는 길은 군사 분계선에 막혀서 팔각정에서 끊깁니다. 팔각정에 올라가면 군사 분계선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하천 흐름을 따라 나란히 설정된 분계선 넘어 남쪽 대성동 자위의 마을을 마주한 북한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손에 잡힐 듯 하죠. 대성동 마을은 군사적 정치적 맥락을 제외하면 여느 농촌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뒤집으면 대성동의 정치는 군사적 정치적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동 마을에 분단과 통일 문제가 응축되어 있다는 뜻이죠. 대성동은 이쯤에 있는데요. 이쯤에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 일본 국도와 의주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의주로는 옛날부터 그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 그때 그 일본군 혹은 중국군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또 남북 전쟁 때 한국 전쟁 때는 이쪽에 이제 군수 물자들이 오갔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성시가 여기 있고 개성공업단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동이 여기 있습니다. 판문점이 여기 있고 여기가 아까 통일대교고 요거가 이제 경의선 철도고요. 이게 새로 뚫린 길이고 지금은 이 길은 여기에서는 6차선 도로에 해당되고요. 여기서부터는 2차선 도로로 뚫려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80년대에 대성동을 개발하면서 만든 지도인데요. 이때 이 저수지 2개를 만들고 요 물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목리구역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저수지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그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지도인데 이쪽에 전부 다 논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그 파주시 그쪽에서는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논을 농공단지로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쓸모가 제한되죠. 그러니까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제한을 하면서 여기에는 다른 시설에 들어서지 않고 오로지 농사만 짓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만 짓게 되어서 이쪽에 이제 논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가 이제 그 집 표시인데요. 사실 집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보면. 대성동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고지들을 보면은 현재 대성동 즈음에 태성
말이 등장할 뿐 대성 혹은 대성동도 없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 군내면 조산이이죠. 정전협정에 따라 DMZ 안에 분계선 남북 쪽에 마을 하나씩 두기로 하면서 태성동 프리덤 빌리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마을 앞에 있는 태성에서 따와서 태성 부근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삼은 거죠. 그러한 영자 표기를 다시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대성동이 됐습니다. 영문자 TAE, 즉 태는 우리말로 태로도 되고 대로도 발음이 되는데 둘 중에서 대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불리던 대성동 마을이 공식 이름을 얻게 되는데 2014년 도로명을 따라 주소를 개편하면서부터 대성동 공공번지식으로 정식 이름을 얻게 됩니다. 대성동을 관할하는 유엔사 규정, 즉 유엔사 규정 5의 2에 따르면 대성동은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과 주민들이 영농활동을 하는 농경지를 아우르는 작전구역일 뿐입니다. 대성동은 고려의 옛 서울인 개성을 관통하여 흐르는 사천강 유역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천은 거슬러 올라가면 개성 주변의 오공산, 자남산, 남산에서 내리는 물을 받아서 동진하고 진봉산 물을 합쳐 대성동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물줄기는 대덕산에서 발원한 지천의 물을 받아서 폭을 넓히죠. 이어서 동쪽에서 백학산 물을 받고 서쪽에서 덕물산, 천덕산, 군장산, 연희산 물을 받아서 임진강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풍화하기 쉬운 화강암 지대를 관리하는 하천은 상류의 모래를 쓸고 내려와 유속이 느려지는 하류 지점에 모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결과 강바닥이 주변 땅과 높이가 비슷해지거나 대래 높아지게 되죠. 평소에는 강바닥을 복류하여 수량이 적지만 장마철이 되면 수량이 급격하게 불어나 주변 저지대를 물에 잠기게 합니다. 유역에 거대한 습지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논을 일궈 벼농사를 지어 개성과 그 주변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경 배후지가 됐습니다. 강릉 깊시 집상촌인 대성동 주민들은 대부분 개성 지주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지금도 농촌 마을입니다. 대성동은 한국전쟁 말기 인근에서 벌어진 사천 전투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천 전투는 1952년 4월부터 10월 말에 걸쳐 미 해병대에 배속된 한국군 해병 제1연대를 중심으로 한 남쪽 병력과 중공군 제193, 194, 195사단이 아군 도라산 전방 전초기지를 써고 벌인 일련의 전투를 말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는 4월은 정전회담이 막바지에 치닫던 때입니다. 1951년 7월 10일 정전회담 본회의를 시작한 이래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죠. 유엔군은 38도선과 대략 일치하는 전선, 즉 현재의 휴전선과 계략적으로 일치하는 전선에 진지를 구축하고 북쪽 병력과 대치하게 됩니다. 개성을 휴전회담 장소로 설정하면서 개성은 자연스럽게 북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전회담이 진행되며 북한 쪽은 중공군을 중심으로 최대한 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붙였고 남쪽은 수도 방위가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남북 간 전투가 치열해졌습니다. 사천강변 남쪽에 구축된 유엔군 방어진지는 대부분 유지됐지만 혼비힐이라고 부르는 36초소와 36초소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37초소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북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초소 중 한 곳이 현재 북한군 경비초소 GP-212로 활용하게 되고 그곳이 제-땅굴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성동이 판문점과 함께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분계선의 서쪽, 분계선이 90도로 꺾여 남쪽 방향으로 바뀌는 즈음에 위치하게 된 까닭입니다. 대성동은
마주보는 북한 쪽 기정도 마을과 함께 선전 마을입니다.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과 후속 하부이서에 근거해 비무장지대 내 민간인 마을로 조성됐습니다. 현재 후속 하부이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후속 하부이서 직전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비우기로 했지만 협정 체결 당시 그곳에 정착해 있던 주민들은 예외로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연마을의 개발의 손길이 닿은 것은 1959년 말부터입니다. 군종이 한국 쪽 일원으로 활동한 최덕빈 중령의 개발 건의에 따라서 문화주택, 공회당,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집집마다 전깃불을 밝히고 트랙터로 농사를 짓던 기정동 마을에 비해 대성동은 초가에다가 호롱불을 밝히고 쟁기로 논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관심은 1958년 12월에 발생한 주민 피살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간첩 행위를 해오다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북한군이 내려와 그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대성동을 방치하면 이런 일, 즉 간첩 행위가 재현될 여지가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에 대성동 마을은 대략 10년 주기로 2차례 개발됩니다. 현재 선전마을 꼴을 갖춘 것은 1979년에서 1980년이죠. 남북 대치 현장인 판문점 지역을 종합 개발하여 한국의 대북 우위성을 과시하기 위해 반공 첩보기관인 중앙정보부, 현재 국정원이죠.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에서 72년 부분적으로 정비한 자연마을을 갈아엎고 북한에서 잘 보이는 벌판으로 전진 배치시켜 바둑판식으로 털을 닦은 뒤 서향, 박공형 새마을 주택을 일괄적으로 지어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경지정리, 관계시설 정비, 기계화도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북한 기정동 마을 깃대와 키높이 경쟁을 벌이며 한국 최고 높이가 된 국기 계양대도 이러한 선전마을이라는 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참고로 기정동 마을은 선전용 주거용 주택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잘 보이는 높은 곳에 다세대 주택을 선전용으로 짓고 그 앞에 실거주용 팔짝 기와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성동의 헌법이다 얘기할 수 있는 유엔사 525의 이 규정이 있어요. 대성동 민사행정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표시된 요 작전구역을 표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인 사람들에게는 논의이지만은 군발이들에게는 이렇게 작전구역으로 이제 다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대성동 사람들이 우리가 이쪽에 농사를 지으러 간다 그러면 그 C2 그래서 이쪽에 군인들 붙여가지고 이쪽에 같이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성동은 한국 정부의 관할이 아니라 유엔사, 즉 미군 관할입니다. 비무장지대, 즉 대성동은 정전협정의 산물인데 한국은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죠. 한국전 개전 초기 작전권을 미군에 양도한 결과 협정은 중공군, 인민군과 유엔군이 당사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대성동 주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유엔 사령부, 즉 미8군의 총재를 받습니다. 주권에는 마을과 영농 지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군사 분거세 땅에 접근할 때에는 유엔사 소속 병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가구별로 점호회를 받아야 하고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주민의 초청 형식으로 유엔사가 허용해야 방문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장차관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은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사됩니다.
원주민 외 외부인은 그곳으로 이주할 수 없으며 주민은 한 해 8개월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단 원주민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예외죠. 또 주민은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농지는 소유권이 없으며 경작권만 주어져 있습니다. 주민 역시 거주권만 있을 뿐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서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또 납세와 병의 의무는 면제되며 투표권은 1967년부터 주민등록증은 1969년 발급됩니다. 어쩌면 대성동 주민은 1969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성동을 가려면 통일대교를 지나야 됩니다. 통일대교를 바로 지나게 되면 이런 모양이고요. 그러니까는 지그재그로 가야 돼요. 평양 개성 그 이정표가 있고요. 지금 장단 출장소라고 해서 아까 통일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 이쪽에서 갈라집니다. 이게 통일촌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 주택 개량이 돼서 이게 1970년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70년대 만들어질 당시에는 브로크 집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형편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개량됐죠. 농기계들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가다 보면. 그래서 그 길의 끝에 가면은 JSA 부대가 나와요.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 해가지고 요거는 판문점 요거를 JSA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그리고 캠프 보니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사 경비대대. 그 유엔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 front of them all 해서 요게 그 JSA 부대의 그 구호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앞에 가장 앞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최전선에서 자기네들이 몸뚱이를 막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외의 마을 입구입니다. 앞에 그 JS 부대의 그 출입문과 요 출입문이 양식이 똑같죠. 하늘색 바탕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막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동네의 그 동네 이름을 그 만드는 표지석하고는 전혀 달라요. 모양새가. 그래서 보면은 태성 프리덤 빌리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태성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애초에 대성동은 없었어요. 태성이라고는 있었는데 대성동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유엔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미군들이 만든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TSD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마을에 이르기 전에 그 보면은 이런 마크가 있는데 요거는 그 타이포가 좀 다르죠. 요게 한국식.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성동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그 마을 버스의 종점입니다. 그리고 요 맞은편, 정류장의 맞은편에 그 민정중대 건물이 있어요. 근데 민정중대 건물은 군사시설이라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태극기. 이게 99.8m예요. 근데 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100m가 아니고 99.8m냐고. 근데 애초에
100m라고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나중에 진짜 실측을 해보니까 20cm인가? 그게 모자라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만들 당시에 계측 기술이 좀 낮았던 거죠. 이게 그 마을 회관입니다. 그 기역자로 꺾여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을 이장님이 있는 그 이장님 사무실이고요. 요게 영화관입니다. 지금은 영화를 상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상영할 때 월 2회 상영하기로 계약을 맺었대요. 근데 맨 처음에 건축학개론을 틀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화를 틀었는데 거기에 야한 장면이 나와서 이장이 되게 곤란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쪽에 이제 같은 마을 사람들이라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랑 같이 보고 그러는데 그 되게 민망해서 그런 거 어떻게 트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하나는 그 이쪽에서 튼 영화가 누군가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외부로 노출하면서 이게 그 영화사하고의 뭐가 이제 알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결국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옥상인데요.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기정동 마을이 보여요. 이거는 그 망원경으로 본 건데요. 이쪽이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기 건물이고요. 요게 사람들이 사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전용으로 만드는 거고, 요거 사람들이 거주하고요. 이쪽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대성동 사람들처럼 여기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사람들이 거주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밤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불이 켜지고 또 새벽이 되면 불이 꺼지고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개성공단. 여기가 남북 연락사무소가 있던 그 장소인데 이게 폭파되고 나서 그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 이쪽에 그 각종 구호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이게 팔각정에서 바라본 북한 쪽입니다. 이거가 그 군사 분계선이에요. 여기에는 그 서로 접근, 그러니까 언터처블하는 그런 곳이라서 이쪽에 그 잠목들이 우거져 있죠. 그 여기에 곳곳에, 그러니까 한 180여 미터 간격으로 그 분계선 표지판이 세워져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낡아서 전부 다 거의 다 없어졌고 몇 군데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행글라이더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팔각정이고요. 이거 보면은 그 D자형으로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쪽이 일반인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고요. 이쪽이 공공시설, 창고라든가 그 놀이시설 뭐 그런 것들, 공공시설에 들어선 장소에 해당됩니다. 그 실제로 지금 이 주택들이 태양열을 많이 해서요. 위에서 실제로 보면 이거가 태양열로 날아가는 행글라이더처럼 보이기도 해요. 겨울에 찍은 팔각정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3번 정도 취재를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겨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재를 할 때에 사계절을 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못했고요. 또 한 번, 그러면 일주일 정도 여기서 머물면서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 다음에 그럼 하루라도 자보자 해갖고 저녁 해가 어떻게 지는지, 아침 해가 뜨는데 그 모습은 어떤지 그거 좀 보고 싶다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게 그 미국에서 디스커버리라는 그 채널에서 와갖고 좀 찍자, 우리도 하룻밤 자고 싶다 하는데 거기 쪽에서도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한 거가, 저 거시기 사람들한테도 못했는데 여기 그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이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가능하대요. 근데 가능하다는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 지어주면 다 재워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 건데, 그러니까 아예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공공구역 그쪽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쪽엔 창고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도 창고고, 요건 배드민턴장, 주민들 체육센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택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보게 되면은 집들이 되게 근사해요. 좀 그 전원마을처럼 느껴지거든요. 잘 보시면 조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담이 없어요. 여기는 담이 없네. 근데 담이 애초에 그 80년대에는 담이 있었어요. 담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담이 있으면 뭐해? 북한 애들이 오게 되면은 그 담 있다고 못 들어오겠어?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와서 여기서 잘 수도 없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6시 전에 다 나가야 되고, 일반인들 없고, 그러니까 도둑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담이 있어 뭐해? 그다음에 군인들이 다 지켜주는데, 그래서 여기는 담이 없습니다. 노인회관. 이 노인회관, 보신, 여기는 실제로는 그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회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쪽에 그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60대 이상들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여기 있는 건데, 대부분 여기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노인회관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딱 기역자, 아까 그 마을회관하고 합치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 요건 이제 창고에 해당되고 각종 농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구는 3가지가 기본이거든요. 이항기, 트랙터, 그 다음에 그 추수할 때 쓰는 거, 그게 뭐죠? 콤바인. 3가지 기본 세트. 그래서 일반 주민들 한 세대마다 거의 다 1개 세트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주택, 그러니까 그 주거용 주택이 하나가 있고, 창고가 하나씩 다 기본적으로 딸려 있어요. 그 창고에는 이 농기계와 그다음에 그 벼 건조기, 그다음에 차량 2대, 그 승용차, 화물차, 그 세트 기본으로 해서 그 창고에 보관합니다. 배드민턴장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부랑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아까 다 막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아까 그 마을버스가 다니는데요. 하루에 3번 다닙니다. 근데 그 주민들은 마을버스를 거의 타지 않습니다. 다 승용차를 이용을 하고요.
근데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파주나 문산 쪽에서 술을 먹을 경우에 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 마을버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우체부들에게는 그 출입증을 발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편지를 배달합니다. 대신 그 택배의 경우에는 직접 들어오질 않고 아까 통일촌 그쪽에 그 장단 출장소라고 있는데 그쪽에 맡겨놓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맡겨놨어? 그럼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는 그 분뇨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쓰레기 같은 것도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파주시하고 연결해 갖고 연락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 차와 분뇨 수거차가 와서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집안에 꽃을 키우고 장독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자주 마주치는 개들인데요. 개들은 되게 웬만해서는 그 목줄을 제가 메어 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풀어놔도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서 뱅뱅뱅 돈대요. 뭐 북한처럼 넘어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리우니까 바로 저기 누워가고 저기 그 배를 뒤집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리워서 그렇게 벌어진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성초등학교. 여기에는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일단 초등학교는 여기서 가르쳐요. 보내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하게 되면은 문산, 파주 그런 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해요. 대성동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있고. 근데 이게 학교가 잘 보면요. 이게 보통 이제 창에 해당되는 곳이죠. 근데 보면은 이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기가 벽돌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창은 요거예요. 이거가 결국은 일반인 주택들도 다 서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마을회관 옥상에 올라가서 저쪽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했는데 그럼 저기가 북쪽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저기 서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북한은 북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서쪽에 있다고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군사분계선이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알고서는 그게 그렇구나라고. 그래서 이 집들이 놓인 거가 전부 다 서양으로 놓인 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을 바라보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북한 쪽에서 우리가 기정동을 바라봤을 때 잘 보이는 쪽으로 지어진 것처럼 이쪽도 북한 쪽에서 잘 보이도록 북쪽을 향해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서양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서양으로 짓게 되면은 이제 그 출입구도 서쪽으로 나게 되는데 겨울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서쪽에서 이제 그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바로 저기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여닫고 할 때 쾅쾅 하게 되고 센 바람이 들어오고 하면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 집을 출입구를 바꿔요. 남쪽으로 바꿉니다. 자, 학교 얘기 다시 할게요. 얘네들이 학생들이 특히 특활이 되게 활발한데요. 여기서 외국어, 영어 교육과 여기가 타학고개 두 개를 얘네들의 가장 잘하는 활동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학년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연습을 자주 하고요. 해서 얘네들이 외부에 공연을 자주 나갑니다.
전 학년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해서 이렇게 특화를 하면서 얘네들이 딴 쪽의 초등학교와 다르게 뭐랄까 사람들하고 사회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영어 회화 같은 걸 좀 잘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 회화는 미군들이 와서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카투사들이 와서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한 반에 5명입니다. 학생용, 요게는 이제 이건 모둠 수업 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책상들이 학생용 5개가 기본이고 선생님 거 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가 이제 칠판에 요게가 칠판이 해당되고, 요거가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와이파이. 그래서 여기는 애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도 다 소통이 가능해요. 그는 딴 초등학교에 비해서 그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학버스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문산 쪽에서 아이들 태워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풀어놓고 다시 끝나면 얘네 싣고 갑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이제 선생님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오긴 하는데, 아까 학급이 35명, 한 반에 5명 하면 6학년까지 30명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유치원 5명 해서 전체 35명이고요. 교직원이 12명인가? 교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1:1 수업을 가능하고요. 근데 이쪽에 아이들이 모자라요. 그러니까는 농촌이 되게 그렇듯이 고령화되면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많이 그게 추진이 됐는데요. 분교 통폐합을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초등학교도 그 대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하나밖에 없고, 그거 없앤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매 밖으로 애들 통학을 시켜야 되느냐. 봐줘라 해갖고 결국은 봐주게 되는데, 결국은 유엔사하고 파주시 교육청하고 합의를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전체 30명까지는 봐줄게. 대신은 그 30명을 못 채우는 대신에 그거를 나머지를 문산 파주 쪽 사람들하고 애들을 채워라 해서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학버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2018년도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 대성초등학교 애들 둘이 화동으로 이쪽에 나갑니다. 그래서 각각 꽃을 들이게 되는데, 거기에 한 애가 대성동 거주민 자녀고요. 또 한 사람은 문산 쪽 거주자의 자녀입니다. 그게 그렇게 둘이 나뉘게 된 거가 결국은 이 학교의 통폐합을 위기에 벗어나게 된 거하고 연관이 되죠. 이 학교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유일하게 대성동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없는데 왜 여기는 쳐져 있느냐? 그게 결국은 일부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가 아니라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죠. 울타리 용도가 거꾸로 된 모양새입니다. 이게 마을회관인데요. 지금은 마을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1959년, 60년대 그 개발 사업이 벌어질 때 지어진,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거가 유엔 쪽에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건물인데,
이 대성동,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마을회관이 생긴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케이스거든요. 그 당시엔 공회당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공회당이라는 거가 일본 일정 때에 공회당이 그때 시작이 돼요. 그전에 없었던 거가 어쨌든 큰 대도시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맥을 잇는 공회당이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생기게 된 것은 결국은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건물이 되게 잘 만들어진 거가요. 굉장히 예뻐요. 이게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을 씌우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가 적벽돌하고 콘크리트 벽을 아주 묘하게 조화시켜가지고 겉에서 봐도 되게 예쁩니다. 이거 옛날 공동창고 1973년인가 그때 지어진,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까 마을을 보여드렸을 때 보면 마을이 전부 다 전원마을처럼 다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남은 옛날 건물이 이런 거예요. 이거 1970년대에 개발해서 만들어진 시멘트 블록 건물입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 팔각정 부근의 그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의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민정중대 쪽으로 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의거로가 결국은 이제 북한 쪽에서 기순하게 되면은 요 길을 따라와서 오게 되면 된다라는 그런 표지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 당시에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판문점으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총출동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마을 입구인데 이제 올라가면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마을이 있는데 여기를 사실은 사람들이 맨몸으로 걸어올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뒤에 나중에 마을이 생겨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이제 문 대통령 일행이 판문점으로 가다가 쑥 지나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야? 빠꾸. 그래서 이 사람들 기념사진을 찍고 가요. 그러니까는 민통선과 DMZ 이쪽에는 민간인들이 사실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니지 않는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때로 나와 있으니까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전에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을 때 대성동을 한번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주민들은 아는 분들은 있었겠죠. 기억은 있겠죠. 잘 보시면 이쪽은 남자들이고요. 이쪽은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컬러풀하죠. 남자들은 칙칙해요. 이게 일반적인 농촌 마을의 풍경이에요. 남자, 여자가 유별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라지고요. 옷도 이렇게 색깔이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요분이 이장님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성동 헌법에 해당되는 유엔사 규정 525의 이 문서의 표지입니다. 여기에 대성동에 관한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대성동의 유산과 주민의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유엔 사령부 규정 525-2입니다. 공식 명칭은 군사작전 대성동 민사행정인데요. 현 규정은 2019년 4월 1일 개정됐습니다. 유엔사 규정 525-2는요, 두 가지를 주로 법적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엔사 군정의 비서실과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대 간 양해 역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953년 7월 27일자 정전협정 제1권 및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는 1953년 10월 19일 제25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체결된 후속 합의서 D, 1953년 8월 3일 제6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체결된 후속 합의서 F, 1954년 9월 16일 제19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된 후속 합의서 G, 1953년 7월 30날 제3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체결된 후속 합의서 Q가 포함됩니다. 유엔사 규정에서 말하는 민사행정이란 아군 지역에서 현지 정부와의 합의하에 현지 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애국 정부가 수행하는 행정 또는 미군이 주둔하는 적대적 지역에서 토착 민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애국 정부가 행정, 입법 및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대성동의 경우에 지역 정부가 수행하는 권한 중 특정 권한을 유엔사가 행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정 권한이라는 대성동 작전 지역에서 민간인이 거주하고 영농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군사통제 및 관할을 말합니다. 그 밖에 통상적인 기능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민사행정은 유엔 사령군이 정전협정을 인정하는 한 또는 대한민국 유관 정부기관이 대성동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인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공한다. 즉 다시 말해 정전 기간 중 적용되며 정전 기간은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정전협정이 폐기되기 전까지 지속됩니다. 민사행정 즉 군사적 관할 및 통제란 대성동은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의거하여 인가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과 동의하에 유엔사가 설립하였다고 언명하고 대성동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및 통제 지역에서 거주하므로 유엔사 관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사통제란 대성동 작전 지역 내의 모든 인원, 시설, 재산을 적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인가되지 않은 활동을 방지하며 필요시 응급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대성동 작전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엔사는 해당 시점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대성동 작전 지역 내의 모든 출입, 이동 활동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행사합니다. 위기 상황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또는 군사 상황 악화 때 유엔사는 그곳에 거주하거나 머무는 민간인을 비무장지대 외부, 즉 대한민국 정부 관할 지역으로 소개합니다. 주민의 영동활동 지원은 주요한 군사 통제 활동 중 하나인데요. 주민들이 안전하고 경계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영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계병을 지원합니다. 유엔사는 대성동 이장을 주민과 접점으로 인지하고 이장의 선출과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통제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성동 통치의 위계는 미 8군 사령관,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대성동 민정중대 이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 최상의 책임자는 유엔 사령관이지만 미 8군 사령관이 이를 겸임하므로 결국 대성동은 미군 관할이죠. 군사 통제를 직접 실행하는 기관은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경비대대인데 작전 통제권은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행사합니다. 한국군 경비대대장은 민사행정 및 구제 작업을 위한 계획을 건의하고 미군 쪽 대대장이 승인한 사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대대장이 수행하는 군사 통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부터 대성동 작전구역 내 우리 쪽 인원, 시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인가되지 않는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및 방문자들의 작전적 출입과 이동 활동을 통제한다. 승인된 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주민, 노무자,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포함하는 인원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함으로써 출입을 통제합니다. 대성동 주민 및 인가된 방문객에 대한 차량도 마찬가지죠. 출입증을 발급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를 합니다. 주민들과 야외 작업 계획을 협의하고 승인된 영농지역에서 작업하는 주민들과 그 고용 인원을 경계하기 위한 경계병력을 제공합니다. 대성동 초등학교 통학버스와 민간버스에 대한 경계 경호를 지원하게 되죠. 이 밖에 대성동 이장 선거 때 투표 절차를 계획, 감독, 관리하는 유엔사 경비대대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곳에 이 규정은 그 대성동 이장의 선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이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유엔사의 통치행위가 주민들에게 시행되는 접점 구실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장은 2년에 한 번씩 치르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유엔사는 적대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장은 대성동의 관리 후생 및 행정을 책임지죠. 주민들의 일일 야외 활동 계획을 사전에 민정중대에 보고하여 경제병력 파견에 협조합니다. 주민들의 거주를 확인하고요. 대성동 출입자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를 거래해야 합니다. 대성동 주민은 비무장지대가 설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던 민간인들 또는 합법적인 입양 또는 여성의 혼인을 통해 대성동 외부에서 대성동 원주민 세대로 편입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국한됩니다. 주민들은 대성동에서 1년 중 최소 8개월, 즉 241일 이상을 거주해야 주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성동 외부학교 재학, 대성동 외부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 등 외적인 경우에는 의무 거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성동 내 시설물, 농지 등 영농권 혹은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엔 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의 이동은 통상적으로 주간에 국한하며 지역적으로는 대성동 마을과 캠프 보니파스의 초소 사이, 대성동 마을 내부, 그리고 협조 및 허가된 대성동 영농 어로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그 밖의 지역들, 즉 유엔사 군정의 비서실이나 현지 부대를 분명한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에는 체포되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기관에 회부되거나 주민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대체적으로 훑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비무장지대 외 민간인 소개를 제외하고는 대성동 관리는 철저하게 이장한테 일임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건의하고 유엔사가 승인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죠. 다음, 인구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격을 비무장지대 설정 이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과 그 직계 후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부 인구의 유입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주민들의 자격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제 유산이 있는데요.
대성동 인구 변동 요인으로 출산, 사망, 합법적 입양 또는 외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원주민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출신 여성은 관례적으로 대성동 남성과 혼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과 동시에 주민 자격을 잃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규정 중에 특이한 거 뭐냐면은 이런 모든 것의 출발은 이장이에요. 이장한테 거의 전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해도 이장이 건의하고 위에서 승인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장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형식을 빌지만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요청하게 되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는 출입을 요청하게 되면 이장이 yes 혹은 no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 이쪽에 가려고 하다가 한번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땅인데 그거 왜 못 가?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법 규정상으로 따져보면은 장관도 이장의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요. 근데 결국 이장은 유엔 쪽에서 관할을 하긴 하는데 이장을 또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래요. 둘 간의 관계 묘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주민 자격 같은 거가 이제 다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여기에 1년에 8개월 정도를 의무적으로 거주해야지 주민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자격이 박탈돼요. 그러면 외부에 애들 중학교 진학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애가 밖에 나가서 하게 되면 부모가 따라가서 밥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진학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뒷바라지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은 의무 거주 8개월 거기에 그거가 예외 규정으로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문할 때는 사흘 전에 신청을 해야지 돼요. 이 규정, 윤세 규정에서 특징적인 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장이 대빵이다. 그 다음에 인구는 기본적으로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을 제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제. 이 네 가지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인구 억제는 유엔 쪽에서, 유엔과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이해가 맞춰서 떨어진 건데요. 유엔 쪽에서는 대성동, 그러니까 DMZ의 민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늘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농토를 갈라먹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일치하면서 이런 유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늙어가요, 사람들이. 아까 60대 이상이 70몇 % 차지한다 그런 이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제한. 여기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호주제. 여기는 이쪽에 남쪽 그런 쪽에서 조금 바뀌고 있는데 주민들 중에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주민 자격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달에 건너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자들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물론 결혼하지 않고 노처녀로 늙겠다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있겠죠. 이분이 이장님. 이분
이게 좀 길어지네요. 이장님이고요. 여기 마을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단출하죠. 근데 마을 그 회의를 할 때 그 정족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정족수를 여기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 모으려면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일정 수, 그러니까는 뭐 그 7명이고 뭐 5명이고 모이게 되면은 이거 마을회 그 회의 성립됐어?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장 선거가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하게 되면 이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언어죠. 그래서 후보자를 선출을 하고 이장 선거를 하고 그래서 요 결과 이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사인을 해요. 사인하는데 사인은 3사람이 합니다. 민정중대장, 그 다음에 그 대대장 2사람이 하는데 여기는 JSA 대대가 미군 대대장과 한국군 대대장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사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분 박필선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아까 그 켈로그 부대가 주둔할 때 보초를 섰었던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중공군 기습을 받아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1951년 19살 때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최고령자인데요. 이분의 시아버지가 2집 살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집 살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의 2집 살림은 아이들 예부에 진학하기 위해서 2집 살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2집 살림이 뭐냐면은 아까 남쪽으로 막혔다 그랬잖아요. 문산으로 가는 길이 남방 한계선으로 막혔는데 미군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트럭을 운행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주민들 실어서 문산에 딱 내려놓고 바로 튀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와요. 그러니까는 문산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주일 뒤에 차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래서 2집 살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고 이분의 아까 이분의 경우는 시아버지가 씨앗을 본 케이스겠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가 불구였던 분, 양쪽으로 이중첩자를 강요받았었던 분, 네, 따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도 얼굴에 자취가 있는데 굉장히 미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마을에 주둔했었던 켈로그 부대의 한 사람이 낚아채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분이 도토리를 줍다가 북한에 끌려갔다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외부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산 그쪽에서 장사를 좀 밖에 나가서 하다가 늙음하게 다시 들어왔는데 뭐 어쨌든 이분이 도토리를 주우러 이제 분계선 가까이에 가서 도토리를 엄청나게 많이 주워요. 욕심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인데 아들하고 이제 이제 도토리를 많이 주우니까는 그걸 갖다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걸 놔두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도토리 푸대를 가지러 가는데 아들을 데려가요. 근데 북한 군들이 그 전날
그걸 봐뒀었던 거죠. 얘 또 오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가요. 아들은 후다닥 튀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한군에게 끌려가는데 이분이 70km 정도 나갔대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와서 갑시다. 그래서 막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막 틀어지고 하니까는 옷 뜯어져. 그러니까 거기 가서 꿰매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내 운동화 버려. 이제 도토리 줍고 그런 무렵에 약간 땅이 좀 지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빨아서 신고 간 운동화가 버려질까봐 운동화 버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피라고 그래요. 근데 맨 처음에 어피라고 한 군인이 일반 사병이에요. 근데 보니까 쬐끄만 해가지고 보니까는 못 듣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고 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장교예요. 물론 잘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몸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분이 장교한테 업혀서 북한으로 가요. 몇 번 쉬어서 북한으로 가서 사흘 뒤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에 남쪽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군대에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판문점 그쪽에서 남북 간의 긴급 회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는 나중에 진술을 하는데 거기서 밥을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밥이 기왕에 먹던 거라면 다르고 못 먹겠다. 그러니까는 이 북한 사람들이 맛있는 것 많이 해줘요. 해주고 감도 갖다 주고 배도 갖다 주고 주스 갖다 막 갖다 줘요. 그리고 테레비도 틀어봐. 테레비도 틀었는데 보니까는 이제 빨간 부호 같은 거 막 나오니까 그거 보기 싫어하는데 끄고. 그래서 이제 풀려나는데 이때 풀려날 때는 그냥 걸어갈게. 이제는 걸어갈게. 그러니까는 안 돼요. 업혀서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올 때도 업혀서 와요. 근데 이 북한 애들이 보낼 때, 감나무를 하나 보내요. 이 사람이 그쪽에서 감을 잘 먹었던 거예요. 딴 입맛이 없는데 감을 잘 먹어서 가서 감나무 심어서 따드세요 하면서 감나무를 보내는데 감나무를 보내려면 뿌리에 흙을 잔뜩 묻혀갖고 보내야지 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만 이제 흙을 묻혀서 보내는데 그거를 이제 이민군한테 낑낑이 메고 이제 갖다 묻혔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와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한 이틀 뒤인가 얼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남았더라면 굉장히 의미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져서 되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군인들이 잘생겼어요. 키가 훤칠하고요. 그래서 이때 같이 일행으로 같이 갔었던 사람이 이 군인들한테 반해가지고 명찰도 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대성동 관광에서 제1번이 군인들이다. 가장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민정중대에서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그때에 맨 끝에가 전에요. 갔을 때. 이게 태성밖에 없어요. 옛날 지도에는. 여기 강릉김씨 집성촌입니다. 가장 많아요. 시 중에서. 그런데 김씨 선조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분이 과거 2차 통과. 그러니까는 과거에 급제를 못하고 진사까지 그 전 단계에 그친 분이신데 이분이 효자로 정려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은 효자 요게 뒤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겨울에 부모가 그 몸이 안 좋았을 때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아다가 해드렸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사당에 불이 났을 때 신주를 끌어내서 화마로부터 구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약간 사천 전투 때의 그 현황인데요. 여기가 얘기했었던 요 땅굴 굴착 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초소 가장 가군 초소가 여기인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땅굴이 나오게 돼요. 그는 군사 분계선 표지입니다. 이게 그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표지가 있고 북쪽 표지가 같이 동시에 있는데 표지가 모양이 달라요. 아니 모양이 달라요. 표기가 달라요. 남쪽에는 군사 분계선과 그 다음에 영자로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집으면은 군사 분계선이 한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군사 분계선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는 그 파트너 중공군과 북한군의 대상이었고 이쪽은 미군과 남한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시기가 그런 식으로 된 거죠. 대성동은 대체로 이렇게 개발이 되게 크게는 세 개로 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게 1960년대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한 번 있었고 80년대에 한 번 있습니다. 크게 되는데 지금의 모양대는 이때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때에 그 마을이 전방으로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때까지는 대체로 지세가 땅의 지세에 맞춰서 마을이 형성됐었는데 이때 1970년대 이때에 선전마을 본격적으로 선전마을을 위해서 전진 배치가 되고 마을이 서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 이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때에 그 집들 몇 채가 많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가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고요. 아주 기본의 기본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사람들이 거주할 그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집들이 지어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못 살았대요. 이 마을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1959년대에 비로소 이제 대성동에 시작이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대성동의 마을을 인지하게 되는 거가 1959년도예요. 그 전에는 대성동 마을 자체를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분인 최덕빈 중령이라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의 한국어 통역관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8년에) 이대성이라는 분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돼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군이 와서 이제 죽이고 나서 이게 미군들이 죽였다라고 위장을 하고 도망을 가요. 거기서 미군 후라시라든가 그런 미군 장비를 떨고 나요. 북한을 이제 도주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군이 이제 그랬다는 거고, 이 사람이 이중첩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북한에서 이대성에게 이제 첩자 그거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와서 희유를 하다가 안 되니까 죽이고 가요. 그때에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엔사 군정위에서 대성도 마을에 조사가 나오는데 최덕빈 중령이 이때 통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분이 대성도 마을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대로 두게 되면 이대성 같은 또 다른 이대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어떻게든지 잘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건의를 해요. 해서 이때 이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마을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때 마을에 목욕탕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발전기를 들여와서 전기도 켜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정동 마을의 경우에는 그 전에 기계화가 돼갖고 트랙터로 농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대성동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한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성동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냐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쪽과 북한 쪽 각각 배후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원조를 해요. 근데 미군의 경우에는 남쪽에 소비재 위주로 원조를 하고요. 북한 쪽에서는 생산재 위주로 원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같은 거가 그때 북한의 원조품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기정동에 집중으로 배치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계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마을회관이 만들어지고요. 이 마을회관은 사람들, 외부에서 행사 오게 되면 여기서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초가와 기와집이 같이 있어요. 그때 59년에 그러니까 최덕빈 중령에 의해서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새로 지은 건물이 몇 개 안 되고 공동시설 몇 개 짓고 끝나고 말아요. (70년대에) 이제 2차, 그러니까 두 번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요거가 이거가 이제 옛말 공회당이 있고요, 목욕탕이 있고, 발전소가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민정반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옛 마을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몇 개인지 새롭게 주택지가 만들어졌었는데, 요건 몇 개인지 시범으로 만들어진 몇 개 안 되고요. 그래서 요게 다 논의 있었던 그런 형식인데, 나중에 요게 새롭게 마을이 조성이 돼요. 요게 구마을이 되어 있고, 근데 이 평면 마을 집안의 평면들을 보면은 이게 일반인들이 사는 집이에요. 일자형 집이고요. 요즘 이렇게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창고와 욕실 건너에 온돌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머슴방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자형이 중북부에는 대개 이제 주택이 일자형으로 되게 지어졌었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형식이고, 이거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외부 사람들의 일꾼을 들여서 이쪽에 1년 동안 세경을 주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 구조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에 태극기 만들어져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건 48m. 팔각정 쪽에서 바라본 대성동 마을이 80년대에 이때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이때에 북한 쪽에서 가장 잘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대통령 사인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만들어라. 그래서 정부의 범부처 거의 모든 부처들이 개입을 해서 마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특징, 북한 쪽에서 가장 잘 보이는 쪽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파사드가 거기서 본데나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특이한 거는 요거가 이때에 공동주택이 두 채가 지어져요. 지금 말하면 연립주택인데요. 요거가 한 가구, 요거 한 가구,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혼부부를 배치를 했어요. 근데 그 방음이 안 돼서요. 신혼부부들이 양쪽 집들이 굉장히 곤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주택은 이 당시에 6개 타입으로 만들어지고요. 6개 타입, 그래서 그 가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가서 그 그룹핑을 해서 거기서 그 제비뽑기를 해서 집으로 들어가요. 입주를 해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어령 저수지고요. 2014년에 리모델링을 해요. 이때 지금의 이장님이 선출이 돼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게 되는 이때 단열 위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이장님 댁이 이렇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거가 지금은 부엌이 있고 아궁이가 있어서 이때는 화목을 뗐었어요. 근데 리모델링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화목을 안 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주방을 확장해서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트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